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 중앙은행이 약간 비둘기 성향에서 매파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마켓전략실의 문남중 수석연구원 모시고 경제인사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한동안 이제 완전히 비둘기파로 변하는 것 같더니 매파로 돌변을 네. 했고, 또 어제 공개된 연준 2월 네. 의사록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가겠다라는 아주 강한 네.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뭐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한미 간의 어떤 같고 다른 점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통 목적지를 앞두고 속도를 내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과 한국 역시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통화정책 선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 비교를 해보면 사실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를 올리는 그 부분에 염두에 두면서 매파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준은 6월 달 금리 인상 중단할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아쉬웠어요. 결과를 예. 보면서. 사실은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찍어줬어야 사실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데 큰 의미를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쉼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2분기 통화정책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4월 달, 5월 달 예정되어 있는데 예. 앞으로 이제 물가 향방 그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 따라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대내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물가는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일단 채무 상환과 관련된 부담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금리 동결을 좀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연준의 통화정책 수순은 이미 결과가 나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6월 달까지 3월, 5월, 6월 각각 25pp씩 올리게 돼서 이제 최종 정책 금리는 5.5 정도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남아 있는 두 번의 금통위 일정을 놓고 봤을 때 뭐 두 번일 수도 있고 한 번일 수는 있지만 예. 일단 뭐 3.5, 3.75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래도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흐름으로 좀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한미 간 통화 정책의 어떤 간극 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이게 실제 그 속도를 조절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파적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달러 강세가 또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달러가 올라갈 여지가 있죠. 왜? 통화시장에서 가격 움직임을 결정하는 참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갈 거라고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금리 인상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달러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던 원인들을 좀 찾아본다고 하면 내년도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 유도를 통한 수출 증대라는 현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달러가 빠른 속도로 좀 약세 흐름으로 영향을 받았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매파적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6월 이전까지는 25pp씩 금리 올린다는 걸 염두에 두고 달러가 강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슬로우 세션 그러니까 내년까지 미국의 저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현지의 목소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둘 간의 이제 알력 싸움들이 앞으로 달러 강세 흐름을 좀 전망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슬로우 세션을 염두에 둔 달러 약세를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한 이 영향들이 달러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점진적으로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96 전후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6이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까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가장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통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3월 달에 세계 국채 지수의 원화 측현
편입을 서두르기 위한 일련의 예.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 의도대로 3월달 세계 국채 지수에 원화채권이 편입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입이 된다고 하면 최대 700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별로 계산을 해보면 최소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들이 매달 들어오게 됩니다. 예. 결국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편입이 되려고 하면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그거를 모두 달성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인데 늦어지면 9월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원달러 환율의 변곡점은 3월 9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편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좀 상당히 좀 약세 압력이 높아진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는 원화 강세 압력이 좀 높아지는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여튼 원화가 변동성이 아주 큰 통화라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미국 시장을 끌어내린다든지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아시아 증시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중화권 증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해소한 것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상승을 모색한다. 뭐 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제가 올해 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2분기를 이 신구 투자 대상의 교체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신구 투자 시기의 교체 시기. 그러니까 예.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그동안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대상들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대상들이 이제 좀 관심을 받는 그 시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결국 1월 말 2월 초 있었던 F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시장에 좀 발빠르게 반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통화정책 여부와 달리 최근에 중화권 증시가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들은 이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가 가능한 대표적인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계절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3월 양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중국 증시는 보통 3월 이제 양회가 있고요. 또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는데 보통 빠르면 한 달, 그리고 2달 정도 앞서서 이 정책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예. 경향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증시가 좀 다른 증시 대비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3월 양일을 앞두고 그 정책 모멘텀이 들어온다고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지난해 4, 4분기 전후로 해가지고 칭진정책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인민들의 불편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통제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선별적인 통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사실 친민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인대 전후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친민 정책 규제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들이 들어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분기별 GDP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2분기 때부터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는 시점이라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물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많이 꺼내들고 있는데 사실 그 수준이 실물 경제에 그렇게 미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인대 전후로 추가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지금부터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증시가 먼저 움직이는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월 중순 요때쯤 되면은 이제 중국이 양회하고 네. 미국의 FOMC, 3월 FOMC 네네. 요거 이제 맞물려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밤인가요? 그 미국의 1월 PCE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게 또 CPI처럼 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가 사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오름폭을 줄여나갔지만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그 예. 이유만으로 결국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항목들의 경직성들이 여전히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높였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일 발표되는 1월 PC, 근원 PC 결과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PC는 전년 동월 대비 5%,
그리고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4.4%로 PC는 전월과 동일해요. 예상치가. 근데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전월이 4.4였기 때문에 0.1%포인트 정도 좀 낮게 나오는 상황이죠. 저는 이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그렇게 하늘짝 놀라진 않을 걸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1월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증시에 반영됐기 때문에 네. 이게 다시 한번 재발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전년 동월 대비 결과치를 놓고 물가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 추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추세에 만약에 주목을 한다고 하면 PC 결과치를 발판 삼아서 이제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다시 발판을 삼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난해 9월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미국의 중립금리가 2.5% 정도 되는데 그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정책금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요 압력을 좀 둔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정책들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하락 징후는 계속 될 걸로 좀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차트 좀 잠깐 네네.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신 차트는 이제 미국의 코어 PC 그리고 이제 정책금리 전년 동월 대비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물가 얘기를 할 때는 앞으로 물가 오름폭이 둔화되는 추세가 중요하다 얘기를 좀 드렸었지만 사실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가 4.5 그리고 이제 미국의 코어 PC가 전년 동월 대비 4.4였기 때문에 역전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미를 준다고 하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감속 구간으로 들어섰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앞으로 뭐 물가를 해석하는 시장의 노이즈들이 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물가 오름폭은 줄어들고 증시는 굳건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상당히 중요한 키 인디케이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있습니다. 연준이 저 PC를 아주 중시하는 네, 이유가 네. 저기 있네요. 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인플레와 관련해서 이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쳐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동안 물가를 자극했던 특히 에너지나 곡물 가격 자극했던 이 전쟁이란 변수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익숙해졌다 그럴까요? 좀 상관관계가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전년과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상관성은 상당히 축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원자재 가격 지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해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오름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한 상품 가격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서비스 항목을 놓고 사실 중요한 기여도가 높은 항목은 주거비입니다. 예. 근데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3분기, 4분기 시간이 지나면서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사실 주거비가 오름폭을 줄여나가니까 앞으로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거비 제 근원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거비를 제외하고 메디컬 케어 부분의 서비스 항목들의 전월 대비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추세를 갖고 좀 오름폭이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항목 역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주거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 이후에 주거비의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지수하고 연준의 정책 금리 간의 상관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연준의 정책 금리가 중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책 금리와 주거비의 스프레드가 0.8에서 1.05% 정도로 축소되게 된다고 하면 2006년과 또 2018년도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각각 8개월, 10개월 뒤에 주거비가 연속성을 갖고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올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적용을 해보면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져도 내년 1분기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거비의 하락 속도가 더 가파져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품 가격,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가격 역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폭이 더 가팔라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후 사태로 발생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들은 사실 작년과 같이 그렇게 크게 염려할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미중 갈등 때문에 나타난 문제인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가 블록화돼 가지고 과거처럼 원활한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G2 간의 갈등 이후로 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예전보다는 그 카테고리가 좀 깨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 공생관계라는 관계,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값싼 상품 가격들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흐름들이 사실 깨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공급망 차질과 관련된 분야별 전망을 좀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운송 부분, 최근에 이제 운임과 주문 잔량 같은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흐름을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 재고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노동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 인력 기동 제한이 완화되고 있고 또 대퇴직 현상들이 완화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운송, 생산, 원자재, 노동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우려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 경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역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교역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전쟁 1년을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기점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보다 좀 이 소강 모드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나타나면서 에너지 곡물 공급 차질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이동 제한이 축소되고 생산 차질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변목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물가 그리고 이제 경기와 관련된 우려들은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앞두고 수요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들에 대한 목소리도 있긴 있지만 올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이제 고용, 소비, 부동산 시장을 바탕으로 경착륙이 아니라 완만한 경기 둔화 정도를 띌 걸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접어들게 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 위축은 좀 완화되고 글로벌 무역도 역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상반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좀 완화되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뭐 이런 모든 변수들과 함께 3월 FOMC 아니겠습니까? 3월 21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는 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하를 해요, 벌써? 네,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지난해 가이던스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FMC 때 제시했던 수정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를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순에 따른다고 하면 올해 3월 달 그리고 5월 달, 6월 달 각각 25pp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고요. 최종 정책 금리는 5.5%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 봅니다. 연방기관 선물 금리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확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3월 FMC에서 25pp 금리 올린다는 확률이 73%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월 달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6월 달 한 번 더 하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한다는 정도까지 시장의 그 생각들이 좀 매파적으로 바뀐 부분들은 좀 있고요. 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1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가이던스는 항상 불일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이 틀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아까도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근원 PC와 정책금리 간 역전이 나타나면서 감속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더라도 사실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좀 소멸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앞으로 이제 5.5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뭐 그에 맞춰서 일단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